내가 관계에 대해 어떻게 변화했는지 말해줄게요. 나는 68살이고 매우 다른 시대에 자랐어요.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20대였을 때 관계는 달랐어요.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우리 남성들이 모든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했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지난주에 정말 흥미로운 65세의 김영숙 씨와 커피를 마셨어요. 그녀는 사업가이고 전 세계를 여행하며 모든 것에 대해 강한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녀는 내가 선택한 레스토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직접적으로 말했어요. 내 시대에는 여성들이 보통 남자의 선택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받아들였죠.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내 나이의 여성들은 지금 내가 익숙했던 것과는 달라요. 그들은 계산서를 나누는 것을 고집하고 어떤 이들은 전부 내기를 고집해요. 자기 집과 차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것에도 남자가 필요 없어요. 보기 좋지만 때로는 좀 당황스럽다고 고백해요. 얼마 전에 내 친구 이상호와 대화를 나눴는데 그는 60대인 여자친구가 그에게 댄스 수업에 참여하기를 원해서 관계를 끝냈다고 말했어요. 그는 원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자신의 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동반자가 중요하다고 주장했죠. 우리 시대에는 여성들이 보통 남편의 취향에 맞춰갔잖아요. 그렇죠? 가끔 데이트를 할 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긴장돼요. 오늘날의 여성들은 매우 솔직하고 동의하지 않거나 토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그들이 동의하지 않는 말을 하면 바로 그렇지 않아요. 또는 당신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요라고 말해요. 물론 이것은 좋지만 다른 시대에 자란 사람에게는 조금 도전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친구들 중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해요. 70세인 내 이웃 박철수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리는 모든 결정을 설명해야 하는 것보다 내 구석에서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보는 게 낫다. 그의 말을 이해해요. 알죠? 때로는 이렇게 많은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피곤해요. 하지만 나는 이 현대적인 여성들을 정말 존경해요. 그들은 독립적이고 원하는 것을 알고 있으며 목표를 추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익숙한 것과는 다르지만 어쩌면 우리도 조금 변화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이해했습니다. 이전 대화를 고려하여 텍스트의 다음 부분을 번역하겠습니다. 원문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면서 가능한 한 많은 문자를 사용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 자신의 동반자를 좋아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릴게요. 62세에 은퇴한 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를 발견했어요. 35년 동안 나는 엄격한 일정을 따라야 했던 회사에서 일했어요. 회의도 있고 약속도 있고 집에서도 다르지 않았죠. 결혼해서 아이들도 있었고 항상 누군가가 뭔가를 필요로 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가족을 사랑했지만 피곤했어요. 요즘은 어떨까요? 정말 다릅니다.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요. 보통 일찍 일어나는데 습관이 되어서 그래요. 천천히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전부 읽어요. 아무도 나를 서두르지 않고 내가 너무 오래 걸린다고 불평하지 않아요. 정원을 돌보는데 오후 내내 쓰고 싶다면 그렇게 해요.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싶으면 돌아가신 아내가 싫어했던 원하는 만큼 봐요. 내 가장 충실한 동반자는 강아지 뭉치예요. 5년 전 제가 호라비가 된 후 입양했어요. 뭉치는 내 선택에 대해 불평하지 않고 정치에 대해 나와 논쟁하지 않으며 그저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해요. 우리는 매일 아침 근처 공원에서 함께 산책을 해요. 얼마 전 막내 아들이 나를 방문해서 걱정했어요. 아빠 외롭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죠. 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아들아,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달라. 나는 혼자 있지만 외롭지 않아. 사실 이런 작은 자유를 즐기는 법을 배웠어요. 지난주에 강원도로 여행을 가기로 결심했어요. 15분 만에 가방을 싸고 떠났어요. 누구와도 약속할 필요 없고 누군가의 짐 꾸리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고 모두를 만족시킬 일정을 계획할 필요도 없었어요. 내 시간에 맞춰 가서 내가 원하는 곳을 방문했어요. 집에서는 모든 것이 내가 좋아하는 대로 제자리에 있어요. 내 우표 컬렉션이 거실 책장에 전시되어 있어요. 전에는 장식과 어울리지 않는다며 숨겨야 했죠. 냉장고에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있어요. 저녁으로 팝콘과 콜라를 먹고 싶다면 의사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누가 나를 막을 수 있겠어요. 물론 가끔은 직접 대화할 사람이 그리워요. 특히 밤에요. 하지만 그래서 일주일에 3번 가는 체스클럽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는 체스도 두고 대화도 나누지만 하루가 끝나면 각자 자신의 공간, 자신의 평화로 돌아가요. 내 친구 김철수가 말하듯이 60대 이후에는 행복하기 위해 관객이 필요 없다는 걸 배워. 그리고 그건 사실이에요. 전에는 나를 두렵게 했던 고독이 이제는 오래된 친구가 되었어요. 우리가 존중하고 심지어 좋아하게 되는 그런 친구 말이에요. 내가 우리 같은 작은 도시인 춘천에서 새로운 사랑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말씀드릴게요. 40년 동안 여기 살았고 거의 모든 사람을 알고 있어요. 때로는 도움이 되기보다는 방해가 되죠. 아시다시피 여기에는 우리 나이대 사람들이 만나는 곳이 두 군데밖에 없어요. 화요일과 목요일에 노인회관과 일요일 미사예요. 노인회관에는 항상 같은 15명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글쎄 모든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서로를 알고 있죠. 얼마 전에 제 아들이 휴대폰으로 데이팅 앱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려고 했어요. 틴더라는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오후 내내 설명했죠. 하지만 우리 지역에는 내 나이대의 사람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나타나는 몇 안 되는 사람들은 모두 인근 도시인 원주나 강릉에서 왔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밀어내기 같은 것에 대해 별로 편하지 않아요. 마치 슈퍼마켓에서 과일을 고르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춘천에서 열린 노인 댄스 파티에 갔어요. 신이 나서 단장을 하고 가장 좋은 셔츠를 입었죠. 도착했을 때 누구였을까요? 노인회관에서 만나는 거의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행사를 주최하는 박영희 씨는 농담을 해요. 여기는 멕시코 드라마 같아요. 모든 사람이 이미 모든 사람과 사귀어 봤죠.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이 지역의 많은 내 나이대 여성분들은 새로운 관계를 원하지 않아요. 내 친구 이미경 씨가 말하듯이 평생 남편을 돌봤어요. 이제는 나 자신을 돌보고 싶어요. 다른 분들은 이미 손주들을 풀타임으로 돌보느라 바빠요. 다른 장소도 가보려고 했어요. 수중체조를 시작했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좋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내 반의 12명 중 10명은 기혼이고 1명은 수녀님이고 다른 1명은 글쎄 내 전 처제예요. 내 친구 정승호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우리 시대에는 더 쉬웠어. 무도회도 있고 교회 축제도 있고 누군가의 먼 사촌이 항상 나타나는 가족 모임도 있었지. 요즘에는 모두가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나이대 사람들은 집에서 드라마를 보거나 카카오톡으로 자녀들과 대화하는 것을 선호해요. 심지어 더 큰 도시로 이사할까 생각도 했어요.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내 집, 내가 심은 나무가 있는 마당, 오랫동안 나를 알고 있는 이웃들을 보면 생각해요. 누군가를 만날 기회를 위해 이 모든 것을 바꾸는 게 과연 가치가 있을까? 그리고 또 있어요. 흥미로운 사람이 나타나면 곧 누군가의 친척이거나 친구의 친구의 전 부인이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 같은 작은 도시에서는 이런 게 모든 걸 복잡하게 만들어요. 내가 만든 속담처럼요. 작은 도시에서는 모든 로맨스의 역사가 있고 모든 역사를 모든 사람이 이미 알고 있지. 보세요. 45년 동안 회계사로 일하면서 한 가지를 배웠어요.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지만 안정을 가져다 줘요. 그리고 이 안정은 내 나이의 금과 같아요. 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 재산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사무보조로 시작해서 매원을 아꼈고 비상금을 모았죠. 내 아파트를 살 수 있었고 차도 할부 없이 샀어요. 2015년식 아반떼인데 아기처럼 아끼고 있어요. 그리고 비상용 저축도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주죠. 지난달에 근처 카페에서 박순자 씨를 만났어요. 아주 우아한 여성분이었고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지만 그녀가 아들을 돕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받은 빚 얘기를 시작했을 때 그 뱃속에 차가운 느낌 아세요? 바로 그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우리가 사귀기 시작하고 그녀가 재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거절할 수 있을까? 제 친구 김영호는 70세에 재혼했어요. 새 아내는 잘 안 되는 사업이 있었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자식들의 유산이 될 농장을 팔아 그녀의 사업을 도왔어요. 지금은 사업도 문을 닫고 돈도 다 없어졌고 자식들은 그와 거의 말도 안 해요. 제 연금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1년에 한 번 여행도 갈 수 있고 약값도 부담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약값이 싸지 않아요. 그리고 막내딸의 아들 대학 등록금도 도와주고 있어요. 지금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면 어떻게 이 재정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32회 사는 제 이웃 이상철 씨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60대 이후의 로맨스는 깨끗한 신용과 정리된 계좌와 함께 와야 해. 농담 같지만 순수한 진실이에요. 평생 모은 돈을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더 나쁘게 새 관계에서 빚을 떠안는다고요? 한 번은 진료 중에 의사 선생님이 잊지 못할 말씀을 하셨어요. 정씨, 당신 나이에는 돈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높은 콜레스테롤보다 더 해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와 관계를 맺기 전에 2번, 3번, 10번 생각해요. 이기심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예요. 그리고 더 있어요. 앞으로 몇 년 동안 나를 잘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계산해봤어요. 건강보험료는 매년 오르고 약값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필요하다면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좋은 요양원에 갈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싶어요. 내가 쌓아온 이 안정을 어떻게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을까요? 내 큰 누나가 말하듯이 혼자 평화롭게 자는 것이 걱정하며 함께 자는 것보다 낫다. 현명한 말이죠. 그렇지 않나요? 알다시피 시간이 그리 쉽게 지워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30년 결혼 생활 끝에 이영숙과 이혼한 지 12년이 됐지만 가끔은 여전히 놀라서 깨어나 모든 일을 떠올리곤 해요. 내 자식들에게도 말한 적 없는 얘기를 하나 해줄게요. 얼마 전에 약국에서 일하는 정말 친절한 김미란 씨가 커피 한잔 하자고 초대했어요. 내가 뭘 했는지 아세요? 없는 병원 예약을 만들어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이었어요. 순수한 두려움이었죠. 오랫동안 혼자 지내다 보니 감을 잃어버렸어요. 알죠? 마치 어제 일처럼 기억나요. 이혼 직후에 내 친구들은 계속 누군가를 소개시켜 주려고 했어요. 자, 전구진 씨, 가서 내 아내의 사촌과 대화 좀 나눠봐요. 또는 우리 교회에 아주 특별한 분이 계세요. 라고 말이죠. 나는 미소 지으며 고마워했지만 속으로는 떨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들에게 모든 걸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조여온다고 설명할 수 있었을까요? 한 번은 용기를 내서 데이트를 갔어요. 그 여성분은 아주 예의 바른 은퇴한 선생님이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내 이전 결혼에 대해 물었을 때 너무 말을 더듬어서 테이블 위에 커피를 쏟고 말았어요. 마치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았어요. 싸움들, 이별, 법정에서의 날들. 내 친구 최동우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전구진, 그 페이지를 넘겨야 해. 말하기는 쉽죠, 그렇죠? 그는 45년 동안 같은 여자와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요. 당신의 마음을 누군가에게 주고 상처 입은 채로 돌아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죠. 게다가 요즘은 모든 게 변했어요.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올바른 이모티콘을 고르는 것. 내 손녀는 아무에게나 키스 이모티콘을 보내면 안 된다고 해요. 내 시대에는 더 단순했어요. 꽃을 보내고 편지를 썼죠. 이제는 상대방이 메시지를 읽었는지, 답장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알아야 해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한 번은 딸이 나를 사교 댄스 그룹에 등록시켰어요. 아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에 좋을 거예요. 2번 갔다가 더 이상 가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다가올 때마다 나는 기둥처럼 굳어버렸어요. 선생님이 농담을 했어요. 전구진 씨,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아무도 물지 않아요. 하지만 춤추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관계를 맺고 다시 상처받는 게 두려운 거예요. 내 이웃이자 역시 미망인인 박순애 씨가 말하듯이 우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 넘어지고 일어설 나이가 아니에요. 이제는 매번 넘어질 때마다 더 아파요. 그녀 말이 맞지 않나요? 아, 아들아, 65세 이후의 건강 이야기가 어떤지 들려줄게요. 건강이 제일이라는 말 알지? 그 말이 지금만큼 의미 있었던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나는 8년 전부터 제2형 당뇨병을 앓고 있어요. 매일 같은 일상이에요. 혈당 체크, 약 먹기, 식단 관리. 우리 딸이 걸음수를 세는 최신 시계를 사줬어요. 걷기를 장려하려고요. 하지만 데이트 중에 혈당이 떨어져서 달콤한 걸 먹어야 한다고 설명해야 할 때 로맨스를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한 번은 수중체조에서 만난 아주 우아한 이영희 씨와 저녁 식사를 했어요. 모든 게 잘 진행되고 있었죠. 식사 중간에 약을 먹어야 할 때까지는요. 서로 다른 약 5개였어요.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그 후로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죠. 아마도 이 사람은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겠다 고 생각했나 봐요. 게다가 이것도 있어요. 3년 전 심장마비 초기 증상을 겪은 이후로 내 심장 전문의는 특정한 어떻게 말해야 할까? 너무 격렬한 활동을 피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이걸 상대방에게 설명하는 것이 정말 난처해요. 알죠? 어떻게 말하나요? 우리 사귈 수는 있지만 천천히 해야 해요.
내 심장이 예전 같지 않거든요. 라고요. 건강 문제가 있는 내 친구 박종섭은 항상 농담을 해요. 요즘엔 로맨스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건강보험이 호환되는지 확인해야 해. 농담 같지만 진실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큰 문제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릎에 관절염이 있어요. 심각하지는 않지만 춤추는 것을 막아요. 예전에 가장 좋아했던 활동 중 하나였죠. 한 번은 파티에서 한 여성분이 나를 춤추자고 초대했어요. 못한다고 설명해야 했죠. 그녀는 내가 핑계를 대는 줄 알고 섭섭해했어요. 어떻게 설명하죠? 이게 게으름이 아니라 진짜 한계라는 걸요? 약들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어떤 건 졸음을 유발하고 다른 건 당신도 알겠지만 남성의 활력에 영향을 미쳐요. 내 비뇨기과 의사가 그 유명한 파란 알약을 처방해 줬지만 내 심장약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요. 복잡하죠. 바로 얼마 전에 친구들과 이야기하다가 안상훈이 말했어요. 우리 나이에는 누군가를 만날 때 첫 대화 주제가 별자리가 아니라 어느 병원을 다니느냐야. 모두가 웃었지만 사실이에요. 우리는 취미나 관심사보다 약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교환하게 돼요. 내 며느리 간호사 말씀처럼요. 아버님, 건강이 전부는 아니지만 건강 없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혼자 있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이해하시겠어요? 적어도 혼자 있으면 전립선 때문에 밤중에 화장실에 가야 할 때마다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아시다시피 호라비가 된 후에는 새 출발이 더 쉬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성인 자녀들, 손주들, 그리고 가족 역사가 있을 때는 일이 훨씬 더 복잡해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작년에 겪은 일을 말씀드릴게요. 수중체조 그룹에서 이미경 씨를 만났어요. 멋진 여성이었죠. 그녀도 미망인이었고 우리는 아주 잘 맞았어요. 데이트를 시작했고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우리 자녀들이 알게 될 때까지요. 제 큰딸 수진이가 격분했어요. 아빠, 그 여자를 잘 모르잖아요. 그녀가 아빠 돈에만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중간 아들 민우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아빠가 사시는 집은 우리 유산이에요. 어떤 바보 같은 짓도 하지 마세요. 이미경 씨 쪽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녀의 자녀들은 그녀가 너무 자주 외출하고 전처럼 매일 손주들을 돌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문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딸 중 한 명이 말했대요. 엄마는 이미 인생을 살았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아이들을 돌보는 걸 도와줄 시간이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한 번은 이미경 씨를 우리 집에 점심 초대했어요. 모두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만들고 밥과 고기도 준비했죠. 하지만 그녀가 도착했을 때 제 며느리가 벽에 있는 제 돌아가신 아내의 모든 사진을 보여주려고 했어요. 보세요, 이건 정숙 여사예요. 그녀가 이 모든 장식을 골랐어요. 정말 난처했어요. 가족 행사도 문제예요. 지난달에 제 큰 손자 준호의 생일이 있었어요. 이미경 씨를 정말 데려가고 싶었어요. 결국 우리는 6개월 동안 만났으니까요. 하지만 제 딸은 단호했어요. 아빠, 제발 그녀를 데려오지 마세요. 너무 어색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수군거릴 거예요. 제 친구 김철수가 말하듯이 60대 이후에는 한 사람만 사귀는 게 아니라 온 가족과 사귀는 거야. 그리고 그건 사실이에요.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이 자녀들, 손주들, 사위들, 며느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야 해요. 그리고 더 있어요. 이미경 씨에게는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손녀가 있어요. 그 아이는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해요. 72세의 나이에 내가 어떻게 이런 현실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 도움이 필요하다면 나에게 그럴 체력이 있을까요? 한 번은 심리 상담내, 이 모든 일 때문에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중에 상담사가 말했어요. 전구진 씨, 당신의 인생을 살아야 해요. 하지만 어떻게 누구도 상처 주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돌아가신 아내의 기억을 존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서요. 자녀들과 갈등을 만들지 않고요. 제 여동생이 말하듯이 가족은 거미줄 같아 한 가닥을 건드리면 전체 구조가 흔들려. 아시다시피 제 나이 70세가 되면 등에 많은 역사를 짊어지고 있어요. 28년 동안의 결혼 생활 끝에 윤미숙과 이혼한 것은 단순한 헤어짐이 아니었어요. 마치 제 인생이 반으로 갈라진 것 같았죠. 말씀드릴게요. 30년 동안 한 회사에서 일하며 우리의 재산을 모으기 위해 매 원을 아꼈어요. 강원도에 아름다운 집도 있었고 해병의 아파트도 있었죠. 이혼 후에요. 재산 분할을 위해 모든 것을 팔아야 했어요. 62세의 나이에 작은 아파트에서 새 출발을 해야 했죠. 재정적인 부분이 가장 나쁜 건 아니었어요.
정체성을 잃은 것이 더 힘들었어요. 아시겠어요? 거의 30년 동안 나는 미숙의 남편, 아이들의 아빠, 가장이었어요. 갑자기 사국 2호에 이혼한 전구진 씨가 되어버렸죠. 지금도 시장에 가서 아는 사람들을 만나면 어떤 이들은 시선을 피해요. 다른 이들은 동정의 눈빛을 보내고 제 친구 김영호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전구진, 그걸 잊어야 해. 하지만 매달 양육비를 보낼 때마다 제 딸이 보여주는 소셜미디어에서 전 아내가 새 남편과 행복한 사진을 올릴 때마다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이혼 후 2년쯤 지나서 한 번 연애를 시도했어요. 교회에서 이순자 씨를 만났죠. 정말 특별한 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처음으로 제 집을 보고 싶어 했을 때 제가 얼어붙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예전에 살던 곳보다 훨씬 더 소박해요. 부끄러워서 변명을 만들어냈죠. 결국 그녀는 저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자녀들, 큰아들은 아직도 이혼을 용서하지 않아요. 가족을 망쳤다고 말하죠. 제 70세 생일에도 오지 않았어요. 그와 제대로 대화도 못하는데 어떻게 새 여자친구를 소개할 수 있겠어요? 최악은 이제 모든 새로운 관계에 의심부터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여성분이 관심을 보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내 동반자가 되고 싶은 걸까? 아니면 내 아파트를 노리는 걸까? 누군가 데이트 신청을 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미숙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모든 걸 다 지불하길 바라는 걸까? 제 누나 전경숙이 말하듯이 우리는 상처를 몸뿐만 아니라 영혼에도 지니고 다녀. 그녀는 절반도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어떤 밤에는 아직도 놀라서 깨어나요. 집에서 짐을 빼던 날을 기억하며 35년의 삶이 몇 개의 상자 안에 들어있었죠. 최악은 우리 나이대의 모든 사람이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공원의 바둑 모임에서 각자 자신의 전쟁의 상처를 보여줘요. 한 사람은 집을 잃었고 다른 사람은 친구들을, 또 다른 사람은 관계에 대한 신뢰를. 아세요? 어떤 밤에는 침대에 누워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더 나이 들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이미 73세인데 지금은 혼자서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시간이 멈추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얼마 전에 화장실에서 미끄러졌어요. 다행히 큰일은 아니었지만 혼자서 일어나려고 10분 정도 애를 썼어요. 그때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을 느꼈어요. 박영희가 세상을 떠난 후 8년 동안 혼자 살면서 내 독립성을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그날은 완전히 달랐어요. 제 이웃 이상훈 씨가 작년에 뇌졸중을 앓았어요. 누가 그를 돌봤는지 아세요? 아내였죠. 창문으로 그의 아내가 휠체어를 밀고 인내심 있게 음식을 먹여주는 모습을 봤어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어떡하지? 내게 그런 일이 생기면 누가 나를 돌봐줄까? 물론 자식들이 있죠. 막내딸 지은이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아빠, 걱정 마세요. 우리가 아빠를 돌볼게요. 하지만 그녀는 어린아이 셋에 하루 종일 일하고 어떻게 내가 그녀의 삶에 또 다른 짐이 되고 싶겠어요? 한 번은 제 친구 김재호를 요양원에 방문했어요. 깨끗하고 아름다운 곳이었고 간호사들도 친절했어요. 하지만 뭐가 눈에 띄었는지 아세요?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은 매일 방문객이 있었어요. 독신자들은 직원들 외에는 몇 주 동안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죠. 제 주치의는 계속 운동을 하고 정신을 활발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말해요. 심지어 낱말 퍼즐도 시작했어요. 하지만 운동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정우를 갈아야 했는데 아들이 와서 해줄 때까지 3일을 기다려야 했어요. 동반자가 있었다면. 우리 옆집 81세 이순자 할머니 말씀처럼요. 젊었을 때는 외로움이 그렇게 무섭지 않아. 문제는 다리가 약해지고 시력이 나빠지고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지. 가끔 노인회에서 만난 강미란 씨에게 기회를 주지 않은 게 바보 같았나 하고 생각해요. 그녀가 관심을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내 자유를 즐기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내가 바보 같았나 하고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신체적 돌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동반자 그 자체가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와 대화하고 오후 차를 나누고 약값이 올랐다고 불평할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은 자기 삶이 있고 친구들은 점점 더 드물어져 가고 한 번은 12살 된 손자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왜 여자친구를 사귀지 않으세요? 그때는 웃으며 화제를 돌렸어요.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제 두려움을 떨쳐내고 다시 시도해 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죠. 행복해지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없단다. 하지만 거울을 보면 하얀 머리, 주름, 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 기회가 있을까? 누군가 이런 늙고 까다로운 사람을 원할까? 복잡해요. 아시겠어요? 누군가를 원하지만 동시에 귀찮게 하고 싶지 않고 거절당하고 싶지 않고 살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무언가를 시작하고 싶지 않아요. 제 친구 박성철이 말하듯이 우리는 평생 늙기를 바라다가 정작 늙으면 이 노년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지.